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미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옥 대표님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크주의 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홍춘옥 대표님 한국만 보지 말고 미국도 이 선진국 주식도 좀 지켜보자. 뭐 이게 동학개비들한테 이제 주는 조언이었는데 미국 주식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테크 기업들한테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가 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네. 니콜라라든가 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귀를 잡는 그런 네.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특히 그 글로벌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까 그 테크 기업들 그리고 벤처 기업들에 들어간 돈이 1999년 이후 최고치래요. 그래서 1999년이야 세계적인 정보통신 버블의 시기 때 돈 닷컴 들어가던 버블이 게 막 커지던 때죠. 그때 이후에 가장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 테크 기업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경우들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테크 기업들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급등도 아니었는데 일단 3-4%까지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판이 정책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냐면 여러분 6%까지 올립니다. 정부 정책금리 6% 올리고 있는데 그때 미국의 S&P 500 기업들 또는 이런 나스닥 100 기업들의 PER 이런 걸 살펴보면 역사상 최고 PER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그때 보니까 38배 정도 시장이 38배였고 나스닥 100 기업 같은 경우는 PER이 100배 정도. 근데 이런 시장이 출현하게 될 때 버블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시장이 무너져요. 왜 그러냐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 100 기업들이 그때 PER이 100배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PER이 100배라는 걸 뭘 뜻하냐면 주당 10,000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의 기대 수익은 얼마냐면 1%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퍼라는 게 기업 이익 대비 주가의 레벨을 결정한 거 비교한 거니까 이게 100배라는 것은 주식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대 이익 수익률이 이익 수익률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아무튼 기대 이익 수익률이 1%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금리는 6%예요. 자, 그 어떤 회사가 꼭 미래 성장이 엄청나게 밝아서 자기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 같고 계속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를 들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그런 그 아마존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증자를 해서 그 돈을 들고 계속 자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물류센터에 투자함으로써 지금 세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만 안 그런 회사가 엄청나게 훨씬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엔론 같은 회사들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PER 100배에 자기 회사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인데 자기 회사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느끼는 내부자들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이제 어떤 짓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옥을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자를 하면 돈을 무제한 끌어들일 수 있고 그 증자를 해서 끌어들인 돈에 자기 기업의 수익 기대는 1%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장에 내 사업에 나갔더니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에 나갔더니 채권 금리가 6%예요. 그러면 채권을 사고 더 나가서 부동산이 금리가 높으니까 부동산들이 되게 싸니까 부동산을 산다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랬죠. 정보통신 거품 때 회사에 우리 수많은 주주들이 증자를 시켜줬더니 그 돈 들고서 사옥 지원 회사들 되게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 또 있었습니다. 결국 벤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성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증자에 참가를 하고 공모에 참가를 했는데 그 돈 들고 부동산 사러 가는 회사들이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다 나왔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퍼가 높아지면 버티질 못합니다. 왜 버티질 못하냐면 내부자들의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 내부자의 매도의 특징이 뭐냐면 증자받아서 그걸 들고서 자기 회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사람 고용하고 투자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고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99년, 2000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그때 터졌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지금 수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 성과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만큼 지금이 위험하다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시장 금리, 미국 금리 올라가
봐야 1.6%. 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 2000년 당시 미국 시장금리 정책금리 6%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아직 괜찮고 PER 그때 100배였던 거 생각하면 아직 나스닥 기업들 주가 물론 PER이 또 40배 50배 정도 합니다만 네.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붕괴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두 가지 징후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네. 번째가 뭐다? 이 돈 빌려서 기업들이 갑자기 딴짓하는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장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1.6인데 이게 2018년처럼 여러분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크리스마스의 대폭락 때 그때 미국 시장 금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3%까지 갔습니다. 시장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슬금슬금 올라서 2% 넘고 3%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재 아무리 우리가 시장이 매력이 있고 좋다 하더라도 성장주들이 가장 큰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이 없는 동안에는 잔치를 즐기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잔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되게 테마가 매력 있대라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를 지금 증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돈을 들고서 뭐 하고 있는지 정도는 공부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테크주 투자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 향후 미국 금리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연초에 그 윌리엄 더들리라고 하시죠. 옛날에 뉴욕 옛날 연준 연방 계셨던 분이에요. 예, 준비은행 총재했던 분. 야, 이분이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연준이 3-4%까지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난번 그 재무장관 트럼프 때 재무장관 문우신도 3%대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고장을 계속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해 보면 아직은 그렇게 뭐 심각한 금리 상승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건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재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니까 예. 그리고 올해 IMF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얼마냐면 7%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7% 더하기 소비자 물가 6% 하면 13%의 명목 성장이 있는 나라에 예. 정부 정책 금리는 제로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저도 제가 생각해도 더들리 말대로 정말 3-4%까지는 아니어도 한 2-3년 내에 저도 한 2%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급하게 금리를 올리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위험해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네.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테크 기업들이 좀 비싸고 비싼 건 사실이죠. PER 다 50배, 60배 넘어가고 나스닥 100기업 기준으로도 상당히 비싼 상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특히 미국의 그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레벨 PBR이라고 부르죠. 네. 이 PBR이 5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고로 1.1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4배, 5배 이상 비싼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런 미국의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주주들한테 잘해주고 배당도 잘 주고 자사주 매입도 잘해주는 데다가 두 번째 저금리로 인해서 돈이 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 이익 성장이 밝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냐. 사람들의 이런 두 가지의 기대가 뭉쳐져서 지금 만든 밸류에이션 레벨인데 네. 방 박사님 말씀대로 진짜 금리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특히 예상보다 급하게 인상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 한국의 투자자들 아까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특히 미국 주식 중에서 테크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이제 투자하시는 아무 투자도 안 했던 분들 초보 투자자들이 지금 테크주에 들어간다. 이렇다면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제 투자 성향하고는 맞지 않죠. 저도 테크주를 좋아하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미국 주식 중에서 역시 테크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건 저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인은 조금 겁이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면 좋겠는데 네. 꾸준히 그냥 계속 이 수준만 유지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거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올인한다 이거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바로 금융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데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막 전부 다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오르는 거라 이 상승률 자체가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절대 주가에 자꾸 현혹되면 안 되고 네. 상승률을 봐야 되거든요. 바닥에서부터의 상승 탄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융주들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될 때 예금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신 대출 금리도 올리니까 네. 은행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익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여지들. 시차를 좀 이용해가지고 아유. 이익을 늘릴 수 있죠 은행들은. 네.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음.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 좋은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적으로 볼 때 금리가 이렇게 막 오르게 되는 이유는 결국 네. 경기 좋아서 음. 그리고 경기를 지금 주도하는 건 그전에는 자동차라든가 정보통신 제품들의 수요가 높아서 이렇게 그 경기가 좋았다면 이제는 서비스 언택트로 가던 게 이제 네. 텍트로 오프로 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리오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리오픈 관련돼 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아주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사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류의 리오픈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올인보다는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 저를 굳이 주식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한 3분의 1 정도는 테크 기업이 시장에 주도주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네. 반반해서 리오픈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금융주들 그리고 건설주들이잖아요. 네. 건설주는 금리 올라가면 왜 좋냐 하면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지금 빨리 착공해야 돼 음. 라는 이런 네.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건설주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리오픈 및 금융건설 같은 이제까지 시장에서 거의 쳐다보지 않았던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리 상승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금리 상승하고 테크주 얘기 주로 많이 해봤는데 하나 더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가 있잖아요. 아 그게 문제죠. 이 미국에서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독점 관련해서 뭐 아마존이니 뭐 구글이니 뭐 이런데 이제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이슈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는 계속 좀 에스컬레이터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네. 2000년 정보통신의 마지막 피날레를 일으킨 악재였어요. 네. 지나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그 뒤에 회계 분식 이슈가 나오면서 네. 앨런. 시장에 한 번 더 주저앉았죠. 뭐 글로벌 크로싱이라든가 아니면 월드컴 같은 기업들. 네. 네.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 막아 낀다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네. 두 가지 막아 꼈던 거죠. 하나는 공급이 너무 늘었던 거,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돼 번째가 바로 이런 규제 및 회계 이슈들이 터지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새로 위험돼 있는 그 감독 당국의 수장 되시는 그 경제학자분, 예, 네. 그분의 어떤 뭐 논문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요약 정도를 보면. 이런 독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네. 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 네.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방 박사님한테 연락을 할 때 카톡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 라인이 나빠서 네이버 라인으로 제가 연락을 안 드리는 게 라인도 아니라 깔려 있긴 하지만 예, 깔려 있죠. 저도 또 텔레그램도 깔려 있고 네. 뭐 다 깔려 있습니다. 문자도 되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카카오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단톡방이 있기 때문이고 친구들이 거기 있고 거기서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가 이뻐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고 파는 것은 정보였죠. 이런 정보를 사고 파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점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많은 시장으로 파급되고 또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 특히 페이스북 이슈가 있었었죠. 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규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일종의 빅브라더처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 자체는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악재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바이든 대통령 들었을 때는 바로 뭐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뭐 이제
빅테크 규제하면 거의 뭐 우악스럽게 막 하는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우악스럽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음, 지금 자기 앞에 걸려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프라와 관련된 네. 법안도 정말 누더기가 돼버렸고 음, 더 나가서 내년에 중간 선거 앞두고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중국 관련돼 있는 포위망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재정 정책도 다 끝난 다음에 경기 모멘텀이 이제 그 내구재나 이런 재화에서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의 어떤 먹거리들 이런 걸 음. 찾아내는 정책들도 찾아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규제 이슈는 아무래도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이거 제가 봤을 때 국면 전환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어쨌거나 잠재되어 있는 악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재돼 있다. 계속해서 테크주도를 괴롭힐 악재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테크주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5년, 10년 그렇죠.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이 테크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이런 미래에 괜찮은 주식, 이런 성장주, 테크주를 투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 뭐냐면 미래 사업 전망이 밝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이기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테마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자면 풍력입니다. 태웅이라는 회사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긴가민가 나는데요. 하죠. 예. 그때 예전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었던.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단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밝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 못 들은 지 오래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 자체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산업에서 승자가 누가 되고 어떤 회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위너가 될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에서 이 회사만 이 산업에서 이 회사만 된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 산업에 있는 잠재적인 후보들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저희들은 이것을 고릴라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릴라 게임이 뭐냐면 어릴 때 어마어마한 막 키가 2m 될 수 있는 고릴라랑 침팬지랑 어릴 땐 똑같아 보인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침팬지처럼 생기는 애가 진짜는 킹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업의 초기 국면에 있을 때는 어떤 회사가 이길지를 잘 모른다라면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산하고 그리고 이 분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겼어요. 네. ETF가 맞아요. ETF 상장지수 펀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강한 테마들이 시장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성과를 지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아마존이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 93%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닷컴 버블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게 조정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정보통신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될 때도 그 정보통신 산업에서 이게 내 정말 맞는 방향이지만 내가 못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 올인하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 산업에 대한 나의 전망이 빗나가더라도 나는 이 산업을 그래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딴 데서 뭔가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 산업 전망들이 밝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확신을 찬 투자자라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목 분산 및 산업에 대한 일부 정도의 분산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옥 대표님과 함께 테크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투자 정말 재밌죠. 근데 그 개별 종목 투자에 너무 올인하시면 좀 또 재미없을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종목 투자의 비중들을 좀 줄이시고 대신 아까 이야기했던 펀드라든가 다른 자산들의 비중들 속에서 개별 종목은 내가 인생에 크게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해보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